바란츠해. 북극해에 속하는 이 차가운 바다의 수심 108m에서 23명의 생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관으로 변해버린 원자력 잠수함에 갇혀버린 상태였는데요. 영하에 가까운 수온, 아득한 심해, 고갈되어가는 산소, 승무원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었죠.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모두는 다시금 찾아올 평화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진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냉전으로 불리는 이 시기에 두 진영의 수장인 미국과 소련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동원해 끊임없이 군사력을 늘려나갔죠. 하지만 둘 사이의 경제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곧 소련군의 열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소련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었는데요. 항공모함 28척이 참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 레이테만 해전 등을 경험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쌓은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건조해내는 항공모함 전단을 소련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공멸을 가정한 최후의 수단이었기에 소련은 어떻게든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잠수함, 그것도 아주 거대한 원자력 잠수함이었죠.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카급 잠수함은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흰수염 고래의 5배에 달하는 155m의 전장에 전폭이 무려 18.2m라는 거대한 크기를 지녔음에도 수중에서 시속 59km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탑재된 2기의 원자로는 600m 깊이에서 무려 120일간 작전 수행이 가능케 만들었죠. 곡폭탄 1톤이 달린 7톤짜리 미사일 그라니티를 24발 탑재해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까지 갖추고 있는 오스카급 잠수함은 방어력까지 매우 우수했습니다. 내부와 외부 2개의 선체로 이루어진 이중압력 선체 구조와 동시에 여러 개의 격실로 잠수함을 나누어 한 격실이 손상되더라도 다른 격실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매우 우수한 침몰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외부 선체와 내부 선체 사이에 8인치의 두꺼운 고무를 끼워 넣어 소음을 줄이는 등 은밀성을 신경 쓴 것은 물론 2만 톤에 육박하는 배수량으로 강력한 구조적 안전성을 지닌 잠수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함선, 즉 불침함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당연하게도 매우 비싼 가격과 유지비가 요구되었지만 항공모함 전단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이 밖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기에 소련은 여러 대의 오스카급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당시 GDP의 20%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던 소련에게 있어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합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국가가 주도하던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낳고 말았고 동시에 부패가 만연하며 경제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며 에너지 자원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던 러시아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죠.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는 잠수함만큼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전력이었기에 러시아는 1992년 오렬함, 1993년 옴스크함, 1994년 쿠르스크함을 건조하는 등 오스카급 잠수함의 수를 계속해서 확충했습니다.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 분명했고 언제까지 악재만이 이어질 리는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악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1995년에 다다라서는 1인당 GDP가 한국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며 1997년에 찾아온 아시아 금융위기는 또 한 번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1996년 새로운 오스카급 잠수함인 톰스크함이 건조되는 등 국방비가 끊임없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군부를 비롯한 구석구석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유지 보수를 비롯한 관리 체계는 거짓복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각종 장비들 또한 세계 2위의 군사력에 걸맞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 천지였죠.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이 건강 문제로 대통령에서 사퇴하게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곧이어 2000년 5월 대선에서 승리, 제3대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취임식에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푸틴의 의향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0년 8월에 진행된 썸머엑스 훈련에 수많은 전함과 잠수함들이 10년 만에 일제히 진영을 갖추고 바렌츠해로 항해를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게 승리를 따냈던 전설적인 전투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름을 따온 쿠르스크함은 훈련에 참가한 수많은 병력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24발의 그라니트 순항 미사일 외에도 28발의 어뢰와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명망 높은 북방함대에서 최고의 승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118명의 엘리트 승무원들로 내부를 가득 채운 쿠르스크함은 훈련에서 자신의 막강한 전투력을 드러냈는데요.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은 훈련을 위해 준비된 더미들을 연달아 적중시켰죠. 그리고 미국과 나토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미국 잠수함이 러시아 몰래 인근 해역에 투입되어 있었고 노르웨이와 미국의 공군이 연합해 감시 태세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8월 12일 쿠르스크함은 타임 65, 76 히트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개시했죠. 러시아군 내부에서 뚱뚱한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 어뢰는 그 별명처럼 500kg에 육박하는 탄두를 지닌 거대한 폭약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만큼 강력하고 무거운 어뢰가 발사 태세에 들어서자 모두는 긴장한 채로 더미형 순양함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순양함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오전 11시 29분 34초 러시아군과 미국 잠수함은 수중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양측 모두 해당 신호가 수중에서 발생한 폭발과 유사함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를 올리고 있던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바다를 뒤흔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폭발 정도로 묘사할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죠. 오전 11시 31분 48초 북유럽 전역에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감지되었고 전 세계에서 해저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발생했던 것보다 약 250배 강력한 규모로 대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과 노르웨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해군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쿠르스크함의 무전이 끊겼습니다. 또 장비가 고장났나 보군. 조금 기다리면 저쪽에서 연락하겠지. 그리고 음향 탐지 장비가 수중에서 강력한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배가 쏜 미사일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잦은 정비 불량과 지휘관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45분이 경과했음에도 쿠르스크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자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파악한 지휘관이 함대 본부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함대 본부는 모스크바 크렘린의 해군 지부에 다시 보고를 올렸고 이 과정에서 수시간이 또 소요되었죠. 오후 5시 30분 바렌츠해 상공에 급파된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쿠르스크함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오후 11시 30분 비상경보를 발령한 북방함대는 훈련을 중단하고 모든 함정을 동원해 실종된 잠수함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동원 가능한 잠수함 구조용 선박은 목재 운반선을 개조한 미하일 루드니츠키호뿐이었다는 것이죠. 심해 구조 잠수정을 2대 탑재하곤 있었지만 루드니츠키는 기상이 크게 악화된 바렌츠해에 잠수정을 안정적으로 내려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과 노르웨이 해군 승무원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요. 적국임에 앞서서 이들은 잠수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련 구조 장비를 보유 중이던 미국과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의 여러 국가는 러시아에 구조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타국의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같은 시각 푸틴 대통령은 흑해에서 한창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감히 그의 휴가를 방해할 수 없었던 국방부 장관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서야 공식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쿠르스크함이 바렌츠해에서 훈련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정황상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푸틴 대통령께서 재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러시아 정부는 조용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준비에 들어갔죠. 8월 13일 국방함대 사령관 비아치슬라프 포포프 제독은 썸머엑스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쿠르스크함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어째서 남편과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인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가족들은 북부함대 본부에 모여 농성을 벌였죠. 유명 예언자 바바 반가가 2000년 8월 크루스코가 물속에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바 반가의 예언은 실현되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인 8월 14일 러시아 정부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죠. 크루스크함은 사소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해저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상 선박을 통해 내부의 승무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우리는 잠수함 선내에 산소와 전력을 공급하는 중입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해당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로는 폐쇄되어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에게 어뢰 발사관 문제로 인해 잠수함의 앞부분이 기울어져 승무원들이 크루스코를 해저에 정박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고의 원인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은 물론 러시아 기자들도 이 거짓 발표를 믿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자국이 국제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구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사고로부터 5일이 지난 8월 17일 마침내 푸틴은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의 구조 지원을 수락합니다. 단 하루 만에 다이버팀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고 곧이어 도착한 구조용 잠수함들과 다이빙벨에 힘입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크루스크함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다이버들은 안쪽에서 응답이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망치로 잠수함을 때려 구조가 도착했음을 알렸죠. 안타깝게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치를 열고 잠수함 선내에 진입해 승무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자본주의 진영의 다이버들이 각종 기밀 정보에 접근할 것을 우려하며 해치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죠. 크루스크함을 발견했던 노르웨이 다이버들은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구조팀에는 군소속 다이버 외에도 순수하게 인명구조를 위해 참가한 민간 다이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바로 눈앞에 잠수함을 두고도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승무원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왜 구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항의 중인 승무원의 어머니에게 요원을 보내 강제로 허벅지에 진정제를 주사한 후 외부로 끌고 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내 외부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러시아 정부는 잠수함 내부에 진입하는 것은 러시아 다이버들로 한정한다라는 조건하에 해치 개방을 허용했는데요. 구조팀은 이를 수락했고 러시아 군 소속의 다이버들이 도착한 8월 21일 마침내 노르웨이 다이버들은 해치 개방 작업을 시작했죠. 굳게 닫혀있던 해치가 열리자 흰 뿌연 가스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조 작업 경력이 많은 베테랑 다이버들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는데요. 눈앞의 광경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에서 발생한 가스와 파편들이 해류를 따라 흘러나오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선체로 진입한 러시아 다이버들은 사망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듯 보이는 시신들을 발견하고 더욱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번 격실에 다다르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2000년 8월 12일 15시 15분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 어둡지만 감으로 시도해본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잘해야 10에서 20% 정도겠지. 누군가 이 글을 읽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러분 모두 안녕.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콜레스니코프가. 올가 사랑해. 너무 걱정하지 마. 27세의 대위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의 시신에서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메모가 발견되며 침몰함 잠수함에 생존자들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던 해당 메모에는 콜레스니코프를 포함한 생존자 23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메모에 적힌 내용들과 선내에 남은 여러 정황들을 통해 파악된 침몰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죠. 원인 불명의 폭발로 크루스크함이 침몰했고 6, 7, 8번 격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비교적 손상이 적은 9번 격실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이 해저 바닥에 닿았음을 감각으로 느낀 생존자들은 자력으로 지상에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구조팀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숨을 쉴 때마다 격실 안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선내에는 만일의 사태를 위해 준비해둔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과산화칼륨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이 카트리지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해 탄산수소칼륨과 산소를 생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과산화칼륨이 물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강렬하게 반응하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고로 인해 선내 바닥에 바닷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질식과 신락 같은 희망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카트리지를 작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불길이 치솟았죠. 불길은 순식간에 격실한의 산소를 소비했고 생존자들은 침몰 8시간 만에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이버들이 선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침몰한 잠수함 내부에 생존자가 없음이 밝혀지자 러시아 정부는 일단 잠수함을 인양하지 않고 방치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외국 함선이 쿠르스크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운 러시아 정부가 제일 먼저 주장한 사고 원인은 훈련을 은밀히 감시 중이던 나토와 미국의 잠수함이 쿠르스크함에 충돌하며 그 충격으로 어뢰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는 1967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잠수함 간 충돌이 최소 11차례 발생했다는 것과 노르웨이 항구에 미국 잠수함이 정박 중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명보다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 정부의 입에서 나오자 사방에서 극심한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충돌이 사실이라면 쿠르스크함에 비해 크기가 작은 나토나 미국의 잠수함 역시 침몰에 준하는 피해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가라앉은 잠수함은 쿠르스크 하나였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한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아파트와 72만 루블을 보상할 것이며 무료 전화 서비스와 전기 또한 제공하겠다고 전한 푸틴은 이 전례 없는 보상책을 실제로 시행했고 12명의 장교들을 해임하는 한편 동시에 네덜란드의 인양업체에 잠수함 인양을 의뢰했는데요. 2001년 10월 108m 아래의 해저에서 쿠르스크함을 조각내는 데에 성공한 인양업체는 하나둘 잔해를 인양해냈죠. 최종적으로 도합 94구의 시신이 인양되었고 나머지 24명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모습과 사건의 끔찍함, 그리고 정부의 안일했던 대응과 각종 은폐 공작들을 알게 된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당시는 푸틴의 집권 초창기였고 지금처럼 언론 통제가 강하지 않은 시기였죠. 러시아 신문들은 거짓말과 공포는 러시아 정치의 특징이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 9번 격실에는 콜레니스프의 메모 이외에도 다른 유품들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2002년 러시아 해군이 인양되지 않은 잔해를 수중 폭파하며 해당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죠. 같은 해 7월 러시아 정부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습니다. 쿠르스크함을 침몰시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뢰였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타임 65, 76키트 어뢰는 아주 강력했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워 발사에 한계가 있었죠.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등유와 결합해 강력한 연료로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어뢰는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청동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과 접촉할 때 산화 반응을 유발하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과산화수소를 추진체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쿠르스크함에 탑재된 모의 어뢰 중 하나는 만연한 부패와 정비 불량으로 인해 내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제조된 지 10년이 넘어 일부 부품의 사용기한이 초과되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출된 과산화수소가 어뢰 내부의 금속들과 접촉하며 강렬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자 거대한 어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그 결과 10톤에 달하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500kg의 등유가 첫 번째 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죠. 이 폭발로 함정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몰살을 당하며 쿠르스크함은 긴급 부상 따위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고 승무원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첫 번째 폭발의 충격으로 내부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된 다른 어뢰들이 일제히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은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폭발이었지만 다행히 쿠르스크함의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충격량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으며 방사능 누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폭발로 인해 통신 장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승무원들이 즉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승무원 전원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인재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소당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해임되었던 장교들 역시 다른 곳으로 전근되었을 뿐이었죠. 모든 승무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고 함장에게는 러시아 연방 영웅의 칭호가 수여되었지만 이를 기뻐하는 유가족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비판만이 쏟아질 뿐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개시했죠. 또다시 청년들의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